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김홍구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태국인과 태국 왕실 문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군부, 왕실, 불교, 그리고 정당 정치를 공부하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태국 왕실의 역사적 형성과 불교와의 관계, 또 정치, 사회적인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태국 왕실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국인의 정체성과 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차를 볼까요? 목차는 처음에 제가 태국 왕실 문화의 역사적인 형성 과정, 두 번째는 입헌군주뿐만 아니라 과거의 태국의 모든 군주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제외했던 국왕의 말하자면 모델과 같았던 푸미퐁 국왕과 현대의 왕실 문화, 그리고 일상 속의 왕실 문화, 네 번째는 태국 왕실과 현대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에 나온 대로 태국 왕실 문화의 역사적인 형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태국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종교, 그리고 국왕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태국 국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태국 국기를 우리가 뜨라이롱이라고 얘기를 하죠. 타이어로 뜨라이는 셋이라는 얘기고, 롱이라는 것은 컬러, 색깔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국기다. 그래서 뜨라이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그 가장자리에 빨간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바는 태국 민족의 지금까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온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은 태국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제 태국의 종교는 불교 아니냐, 불교가 국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가 헌법상으로 국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95%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교라고 볼 수 있죠. 국가 통합적인 차원에서 국교를 불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95% 불교, 4%가 이슬람, 그리고 나머지 1%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여튼 이 흰색이 종교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이제 청색, 짙은 청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민과 종교와 국왕을 포함하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국 국왕에 대해서, 태국 왕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그 태국인의 가치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태국의 최초의 왕국을 우리가 수코타이 왕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1238년부터 1438년까지 한 200년이 지속이 되었던 왕국입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불교가 도입이 됐죠. 불교가 도입이 되면서 불교의 교리에 합당한 그런 그 왕권이 이때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자, 불교는 이제 소위 상좌부 불교, 테라바다 부디즘, 테라왓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좌부 이제 소승 불교이죠.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믿고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 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의 4개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남아시아의 스리랑카,
요 5개 나라만 믿고 있는 그런 종교가 상자부 소승불교입니다. 이 상자부 소승과 대승불교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불교에 우리가 기본 교리라고 하는 삼법인이다 또는 사성제다 또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팔정도다 하는 그런 기본 교리에는 크다란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이 대승불교는 주로 중생구조에다가 중생구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상자부 소승불교에는 자기 해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불교 국가에 있어서는 이 사회문화적으로 소위 그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상당히 발달이 되는 그러한 또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상자불교를 도입을 해서 왕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왕권이 상자불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왕권의 현상을 우리가 탐마라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다르마, 그리고 라차는 왕이라는 얘기인데, 다르마, 탐마, 달마 대사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진리를 우리가 탐마, 다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왕, 자비로운 왕, 도덕 군주, 그리고 좋은 공덕을 많이 쌓은 존재. 그렇게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른바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고귀한 존재, 또 물론 백성을 돌보는 이런 자비로운 국왕,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바다 부디즘, 테라왓 부디즘이 소위 스코타이의 3대 왕이었던 람카맹 대왕이 이 불교를, 테라왓 불교를 스리랑카로부터 도입을 한 이래에 이 탐마라차를 가장 그 이상적인 군주의 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탐마라차는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의 어떤 도덕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국말로는 토사피타라차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시법이라는 것이 보시, 베푼다는 것이죠. 지계, 계를 지킨다는 의미고요. 희생, 정직, 온화함, 절제, 분노하지 않음, 비폭력, 인내, 공정함, 이런 것들을 지키는 지킬 이 덕목을 우리가 토사피타라차탐 시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지키는 왕을 탐마라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시법의 내용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떤 리더십을, 이상적인 리더십을 구성하는 좋은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이렇게 시법을 지킨 탐마라차를 당시에는 정당성, legitimacy,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스코타이레의 이른바 성군들은 그러한 탐마라차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당성, 정통성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이 태국의 법전에는, 물론 인도에서 온 법전이긴 합니다만은, 태국의 그 법전에는 이러한 그 탐마라차가 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한 이 폭군의 왕은 소위 그 방벌론이라고 그래서, 이런 그 왕은 그 정권을 무너뜨려도 된다, 쫓아내도 된다, 이제 그런 그 내용도 고대 법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해두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이, 결국 이제 이상적인 불교도 국왕을
이 가장 이상적인 군주의 상으로 수코타이 이래에 태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국왕과 이제 불교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승가라는 것은 이제 승려들의 집합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왕과 승가 또는 국왕과 불교 또는 국왕과 승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국왕은 승가를 보호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죠. 특히 물질적으로 많은 그 후원을 해주고, 승가, 승려, 사원은 국왕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업을 쌓는 국왕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은 국왕은 물질적인 지지, 승가에 대해서, 승가는 국왕에 대해서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태국뿐만 아니라 상주하부 불교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도 거의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코타이 왕국을 지나서 이제 아유타야 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아유타야 왕국은 1350년부터 1767년까지 400년 이상 지속되온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유타야라고 그러면 어서 많이 들어보신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아요디아라는 그런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유타야 왕국을 설립했을 때 이 아요디아는 지금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과거의 왕국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인도에 또 인도의 유명한 서사시인 그 라마야나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라마입니다. 라마는 이제 걸출한 영웅이죠. 역사적인 영웅인데, 그 라마가 다스렸던 도시, 수도의 이름이 아요디아인데, 아유타야는 그 아요디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타야 이후의 왕들은 특히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아유타야를 인디아나이즈드, 인도화된 왕국이다. 힌두 원류의 크메르 문명과 브라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왕권이 신성을 부여받은 신과 같은 왕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갑자기 크메르 문명이 왜 나오느냐 하는 건데, 태국은 인도의 힌두 문명을 받아들일 때 크메르를 매개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메르 문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왕이 하여튼 간에 신성을 부여받은 신과 같은 국왕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신왕은 시바나 비시누 같은 인도의 유명한 신들이죠. 신의 세속적인 화신이었으며, 왕실 브라만의 숭배자였다. 이 절대권을 갖고 신과 같은 왕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짜오치윗, 생명의 주인이요, 프라짜오 판딘, 왕국의 영토의 주인으로서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한 절대군주였다. 택마루 짜오치윗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니까 그것보다 더 절대권자가 없었겠죠. 또 왕국의 주인, 영토의 주인이니까 과거에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태국의 경우에 땅같이 중요한 게 없죠. 그 땅의 주인이 또 왕이었다라고 부르는, 왕을 부르는 명칭에서도 아유타야의 왕은 그야말로 절대 군주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신과 같은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또 왕 앞에서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제 부복제라는 게 있죠. 얼굴 들지 않고 바닥에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 요즘도 여러분들 우리 태국 왕실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총리나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소위 왕을 신과 같이 여겼던 과거의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왕이 사용하는 언어, 생활 양식, 의상, 풍습 등이 보통 사람들과 구별됐다. 그래서 이러한 신과 같은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테와라차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데와라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테와라는 말은 신이라는 얘기죠. 라차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그 수코타이 때에 불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형성됐던 왕권을 우리가 탐마라차라고 그랬죠. 이 탐마라차라는 것은 그 왕이 자비롭고 또 공덕을 많이 쌓고 이런 그 왕,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자비롭고 부드러운 느낌. 테와라차는 약간 좀 무서우면서 신과 같고 절대권을 갖고 또 권위가 있고 이제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와라차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힌두 브라만 전통의 신성 군주였다. 왕은 신적 존재라는 개념이었으며 앙코르 khmer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문화가 앙코르라는 것은 khmer 지금 캄보디아에 있어서의 대제국이었죠. 앙코르 제국.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인도 문명을 받아들였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왕권의 절대성과 신성성이 강조가 되고 궁중의례와 왕실 상징에도 이러한 테와라차 왕권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반영이 됐다. 자꾸 이제 좀 중복되는 건 감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러면 수코타이 때의 그 탐마라차의 왕권, 그리고 아유타야 이후에 만들어진 형성된 테와라차 왕권이, 그 왕권의 형태가 두 가지였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서 왕권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왕은 탐마라차적인 그런 이 특성을 가짐으로써 다시 말하면은 자비로운 그런 국왕의 이런 특성을 가짐으로써 정통성,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라는 게 이제 꼭 뭐 자비롭게 해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권위도 있고 조금 이제 어떤 권력의 어떤 다른 측면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권위를 나타내는 테와라차적인 왕권, 이것이 상호 보완되면서 결합되면서 융합되면서 태국의 왕권이 아유타야 시대 이후에 발전돼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 왕조인 라타나 코싱 왕조인데, 요 이전에 사실은 그 아유타야가 망하고 나서 제가 이 교재에는 PPT 교재에는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유타야라는 나라가 미얀마, 과거에 버마에게 망했습니다. 버마가 과거에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왕국이었는데, 망하고 나서 아유타야의 유신이었던 아유타야의 장군이었던 딱신이라는 사람이 곧바로 독립을 회복하죠. 버마군을 내쫓고.
그래서 이 딱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겨우 15년 동안밖에 왕조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왕조인 라타나코신 왕조의 그 초대 국왕이었던 소위 라마 1세, 라타나코신 왕조의 왕부터는 우리가 라마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이 라마 10세인데요. 하여튼간에 라마 1세인 짜끄리라는 사람도 이 딱신과 마찬가지로 아유타야의 장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딱신의 정권이 짜끄리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아유타야가 망하고 나가지고 톤부리 왕국이 세워졌는데 15년 동안에 제가 톤부리의 얘기를 빠뜨린 것 같네요. 톤부리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 딱신의 아주 총애했던 신하가 이 짜끄리였습니다. 라타나코신 왕조를 만들었던. 근데 이 사람이 그 15년 만에 물러난 것은 버마군을 내쫓고 태국의 독립을 유지했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게 결국 이제 뭐 정신 이상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그 운명을 보면은 우리 과거에 고려의 우리 고려의 그 궁예의 그런 그 운명과 아주 비슷했죠. 폭군이었다. 또 뭐 정신 이상설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짜끄리 왕국, 지금 라타나코스 왕조를 만들면서 더 쉬워진 그런 나쁜 이미지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 딱신이 무너질 때, 딱신 정권이 붕괴가 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위 딱신은 쓴 분, 타이어인데 문이라는 것은 공덕을 말합니다. 이 공덕이 다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나중에 사형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그 기록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타마라차의 경우에 이런 공덕을 많이 쌓은 국왕은 우리가 탐마라차다. 이 공덕을 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 그래서 그런 그 상당히 불교적인 그런 그 해석을 했습니다. 탐마라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위 방벌론이 가능했다. 내쫓아도 됐다. 이제 그런 그 정권의 정당성을 또 입히기 위한 그런 그 논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딱신 정권이 붕괴가 되고 나서 라타나코신 정권이 왕조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라타나코신은 이 라타나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얘기죠. 보물. 그다음에 코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도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 중의 신 중의 왕. 우리가 제석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석천. 그 제석천의 보물이다. 그러니까 왕국 이름치고는 정말 뭐 너무 뭐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이름을 가진 왕국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태국 방콕에 여행을 가시면은 옛날에는 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왕궁. 보라차 왕. 그 방콕에 있는 정궁,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경복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그 왕궁이 있고 왕궁의 또 한쪽에는 왕궁 사원인 에메랄드 사원이 있습니다. 그 에메랄드가 바로 그 라타나를 얘기한 거죠. 라타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하여튼간에 라타나코신 왕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국왕은 라마 4세. 라타나코신 왕조 들어서는 왕 앞에 라마를 붙인다고 얘기를 했죠.
라마 4세, 이 라마 4세의 어렸을 때 그 아명이 몽굿인데 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 중에 하나라 우리가 몽굿 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그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태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라마 5세 쭈라롱권 대왕, 여러분들 몽굿이나 쭈라롱권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마 4세가 이제 우리가 왕권과 관련해서 소위 탐마라차 왕권 그리고 테와라차 왕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4세는 사실상 여러분들 뮤지컬 더 킹 앤 아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죠. 그 옛날에는 그 율브린너라는 그 전설상의 배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갔지만은 이 브로드웨이에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그 뮤지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라마 4세를 모델로 했던 영화가 1956년인가 57년대 더 킹 앤 아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고요. 또 1990년대 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율브린너가 아니라 중국의 주윤바리가 또 주인공이 돼서 더 킹 앤 앤나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라마 4세 몽굿 왕이 중요한 것은 태국의 근대화를 처음에 추동한 인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화를 하면서 이 불교의 근대화를 제일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우리 강의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테라와드 부디즘을 람카맹 대왕 수코타이 때 람카맹 대왕이 도입을 해서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로서 사용이 된 거죠. 불교가 태국 사회와 문화를 그 이후에 불교라는 게 이제 쭉 그 태국의 사회 문화를 지배를 했고 아유타야 때 들어와서 소위 이 힌두 브라마니즘이 들어와서 그것이 융합되면서 왕권을 형성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근대화를 하면서 이 불교를 근대화를 했어요. 그것은 불교에다가 왕권도 그렇습니다만은 힌두 브라마니즘이 많이 이제 섞여 있었죠. 그러면서 이 불교는 우리가 이제 좀 과학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불교 아유타야 시대 이후에 들어왔었던 브라만 힌두교의 어떤 신비성, 미신성 같은 것을 불교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불교 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러한 불교가 아유타야 시대를 통해서 좀 타락했다. 그래서 불교를 좀 더 개혁하고 순수한 과거의 불교를 돌아가자 해서 그런 그 불교 개혁 운동을 하는 승려들을 모아서 소위 탐마윳 니카이라는 종파를 만들었죠. 그리고 과거의 불교들 탐마윳 니카이의 이외의 불교를 우리가 이제 마하니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하라는 말은 이제 빅이라는 얘기입니다. 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탐마윳 니카이가 불교 개혁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태국은 우리나라 같이 불교의 종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한 수십 가지가 되죠. 태국의 경우에는 종파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탐마윳 니카이와 마하니카이. 그러나 마하니카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적으로 탐마윳 니카이는 소수이지만 개혁을 이끌어왔던 그런 그 종파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탐마윳 니카이를 통해서 불교를 근대화하고 개혁하고
불교에 늘러붙어 있었던 힌두 브라만의 어떤 그런 미신적인 속성 이런 것을 제거를 시키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 근대화를 사회 그런 근대화로 탈바꿈 시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라마 4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그 아들인 라마 5세 때 가서는 태국의 그 아버지가 이런 종교 근대화, 불교 근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근대화를 이루는 터전을 마련했는데 그런 그 터전 위에서 아들인 라마 5세 쭈라롱권, 이분은 대왕이라고 부르죠. 대왕이라고, 우리 세종대왕 그런 식으로 태국의 대왕이 한 5명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수코타의 람카맹도 대왕이라고 부르죠. 하여튼 이 라마 5세 쭈라롱권 대왕이 1868년부터 1910년 이 재위하면서 태국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국에 이제 가면 이 관공서 이런 데 보면 이 사진이 걸려 있죠. 그게 이제 현재 국왕과 왕비의 뭐 초상화,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푸미퐁 국왕의 국왕과 또 왕비의 초상화, 이런 게 이제 걸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라마 5세 쭈라롱권 왕의 이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거 카이제 수염이라고 그러나요? 수염을 기른 그런 그 왕이 라마 5세 쭈라롱권 왕입니다. 태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소위 쭈라롱권 대학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 라마 5세 때 만든 대학 중에서 쭈라롱권 라차위타얄라이라는 또 대학도 있습니다. 그것은 승가 대학인데 물론 일반 사람들도 거기 입학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승려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근대화하면서 라마 5세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람카맹 대학, 또 이 승려들을 위해서는 그런 불교 대학을 만들었을 때 이름도 이 쭈라롱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때 이 라마 5세 쭈라롱권 왕이 했던 일을 보면 노예제를 폐지하고 서구식 관료제를 도입을 하고 중앙집권식의 국가를 만들었고 식민지화 방지 전략을 세웠고, 이때 이제 라마 4세, 5세에 걸쳐서 태국은 영국과 불란서라는 영국과 프랑스라는 세계적인 양대 강국이 호시탐탐 태국을 노렸습니다. 근데 이 라마 5세 쭈라롱권 대왕이 그런 소위 그 뱀부 팔러스라고 그래서 대나무 외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균형 잡힌 밸런스드 포린 팔러스를 통해서 태국의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국 사람들 상당히 자부심을 갖죠. 이런 강대국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거, 그리고 라마 5세가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데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태국의 왕실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서도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데 있었습니다. 왕실을 통해서 왕실이 주도가 돼서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 동남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다 서구의 식민지였죠.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그런데 태국만은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것이 이러한 라마 4세나 라마 5세와 같은 계명군주 덕분이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왕자 중심의 장교단을 만들었고 유럽식 군사교육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철도 우편 전신 도입을 하고 근대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등등의 엄청난 일을 라마 5세가 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라마 5세를 존경하냐면은 가장 쉬운 답변이
모든 걸 바꿨다. 그 이전에 있었던 전통사회의 모든 것을 바뀐 위대한 왕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그런 얘기와는 조금 좀 빗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아까 제가 근대화 그리고 소위 밸런스드 팔러시를 통해서 독립 유지했다 얘기를 했는데,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됐던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그런 그 원인을 우리가 외교에서 찾죠. 그래서 이 외교 정책을 라마 4세, 5세가 잘 펼쳤다 하는 데도 찾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선제적인 근대화, 라마 4세의 종교 근대화, 불교 근대화, 그리고 라마 5세의 사회 근대화, 이러한 근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영국과 프랑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189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을 완충지대로 두자는 합의를 이룬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러한 그 영불 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까지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도 서로 상처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미얀마, 다시 말하면 버마,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인도차이나 3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지나 3국 같은 경우는 불란서의 식민지고 태국만 이제 남았었는데, 그래서 태국을 우리가 버퍼존, 완충지대로 두자, 완충국가로 두자,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비록 중요하다 하더라도 태국이 근대화가 되지 못하고 어떤 그 흐지부지 됐다면은 먹힐 수도 있었던 그런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계명군주 라마 4세, 5세의 근대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근대화가 사회적인 이런 근대화의 어떤 그런 역효과, 이런 것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부메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절대군주제가 붕괴가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1932년도에 입헌혁명이었습니다. 절대군주제가 붕괴가 되죠. 라마 5세, 4세, 5세 때 근대화를 통해서, 특히 라마 5세가 근대화하면서 귀족의 자녀, 심지어 평민의 자녀까지 유럽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혁명이라는 걸 배워왔고, 이게 우리 태국이라는 나라의 절대군주 정치 체제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과 이게 맞지 않다, 뒤떨어졌다, 우리도 이제 절대군주제를 포기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32년도에 입헌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라마 5세 때까지는 그 라마 5세 자체가 근대화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제 권위라는 게 살아 있었지만, 그 아들 된 6세, 7세 오면서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면서 입헌혁명을 막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헌혁명이 되면서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죠. 국왕이 더 이상 직접 통치하지 않고 하나의 그 심볼릭, 상징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의 태국의 입헌군주제, 그리고 유럽의 입헌군주제, 다른 나라의 입헌군주제를 비교하면은 태국의 입헌군주제는 상당히 강력한 입헌군주제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입헌군주제입니다. 이 32년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입헌군주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한참 동안을 적어도 195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입헌군주의 뿌리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왕당파와 그리고 혁명파 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갈등이 지속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헌군주제가 입헌혁명이 발생했을 때 태국의 국왕이 라마 7세였습니다. 라마 7세는 쭈라롱권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사실 쭈라롱권 대왕 때도 그렇고 라마 7세도 그렇고 입헌군주제를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쭈라롱권 대왕 시절에도 일부 장교단들이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갑시다라는 그런 이 탄원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제안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을 왕에게 그런 의견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절대군주제 시절에도 그 당시에 쭈라롱권 대왕은 그것을 꾸짖거나 또는 벌 주지 않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기상조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라마 7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헌혁명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제 태국도 입헌혁명이 될 때가 됐다. 입헌혁명을 시행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입헌군주제 어쨌든 간에 입헌군주제 하에 태국의 국왕 1932년 혁명 이후에 국왕과 불교와의 관계를 보면은 국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 사회의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그런 국왕은 반드시 불교도여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국기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국의 그 국기의 뜨라이롱의 흰색이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국의 헌법은 물론 32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만은 국왕은 태국의 국교가 불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왕은 반드시 불교도여야 한다라고 헌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과 불교와의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수코타이 때부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입헌군주제 하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왕은 불교의 수호자 역할, 승가를 후원하고 또 승가가 그런 국왕의 정동성, 정통성,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과거의 절대군주제와 같은 그런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관습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의례가 불교와 결합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1932년도 입헌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왕이 라마 7세였죠. 그리고 여기 지금 붉은 글자로 나온 푸미퐁 국왕이 라마 9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마 8세가 지금 비어 있는데 라마 8세는 재위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데 그 당시 어떤 뭐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찍 원인을 모를 죽음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푸미퐁 국왕이 들어서서 70년 이상 입헌군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입헌군주가 됐을 때 라마 7세는 혁명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1939년에 영국 망명해서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태국에는 제대로 된 그 입헌군주주가 없었죠. 그 유일한 사람이 이제 푸미폰 국왕이었죠. 46년도에 즉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헌군주의 전형이 이제 푸미폰 국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절대권이 없는 태국의 입헌군주의 전형을 만들어 온 유럽의 입헌군주제와 달리 태국의 입헌군주제는 상당히 강력한 입헌군주다. 어떻게 그런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푸미폰 국왕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푸미폰 아둔야야 넷 국왕은 1946년도에 입헌군주가 돼서 2016년까지 재위기간 70년, 수코타이 이래의 태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위를 한 국왕입니다. 또 세계 역사상으로서도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 중에 한 명이었고요.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아버지 퍼루엉이라는 존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대 태국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태국 국왕 탐마라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탐마라차의 전형적인 인물로 인식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국왕의 사진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왼쪽은 사진이고. 근데 여기 그 왼쪽에 제가 화면을 봤을 때 왼쪽에 그런 사진은 이런 그 제복을 차려입은 그런 그 왕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평상복을 입고 이런 뭐 종이를 들고 거기 연필을 들고 있고 이제 그런 그 모습인데, 이런 것이 푸미폰 국왕을 가장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미폰 국왕이 탐마라차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고 한 것은 국민들에게 그만큼 소위 토사피타 라차땀 시법을 그런 실행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국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을 잘 살게 해준 그런 국왕으로서 경제, 사회 개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그런 국왕으로 남기 때문에 푸미폰 국왕을 존경을 하고, 태국의 입헌군주가 오늘날에도 이런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갖는 입헌군주로 확립이 되는 그런 그 결정적인 계기를 이런 푸미폰 국왕의 사회활동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푸미폰 국왕의 이런 사회활동, 국민민복을 위한 탐마라차로서의 자질, 또 그러한 구체적인 활동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좀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미폰 국왕은 처음에 국왕이 46년도 되고 나서는 소위 그 혁명파와 그리고 왕당파 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푸미폰 국왕이 왕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것이 1958년도에 소위 사리타나라시라는 그 육군 원수가, 지금은 이제 태국에 원수제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원수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1973년도인가에 학생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육군 대장 위에 원수가 있었죠. 대장 위에 원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는 이제 원수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보니까 이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했죠.
그래서 왕실의 상징적인 권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실이 권위를 나름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했고, 왕실은 점점 쇠약해지는 입헌군주의 권위를 또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로 삼아서 쌀익과 소위 왕실 간에 있어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쌀익 정부는 왕실의 전통적인 의례 같은 걸 부활시키고 국왕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높였고, 또 푸미폰 국왕은 쌀익 타나랏 정부를 많이 지지하게 됐습니다. 라마 5세인 쭈라롱권 대왕 때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까 유럽식 군사제도를 도입을 하고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식 군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당시에 그 장교 그룹의 거의 80%가 왕족, 왕자나 왕족 출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군의 근대화를 왕실이 끌고 왔고, 또 왕실과 귀족과 군과의 관계가 돈독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쌀익 타나랏 이후에 있어서의 왕실과 군부와의 관계도 물론 정당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지금도 그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쌀익 쿠데타 이후부터 왕실의 소위 군부 쿠데타가 났을 때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957년도, 일찍 1932년 입헌혁명부터 지금까지 태국에는 쿠데타가 22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혹자에 따라서는 더 많은 쿠데타가 있었다고 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동남아시아의 쿠데타의 라보라토리, 실험실이라고 불렀던 태국은 모두 공식적으로 한 22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3차례의 쿠데타는 성공을 하고 9차례의 쿠데타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성공한 쿠데타가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인정이 됐고 성공했고, 또 실패했던 쿠데타는 국왕의 또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실패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왕과 관련된 국왕의 권위, 그리고 입헌군주와 태국의 입헌군주인 푸미폰 국왕이 어떤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이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정당성 관련된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외에 푸미폰 국왕이 소위 탄마라차로서의 그런 그 많은 활동을 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왕은 이 70년의 국왕을 지내면서 많은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이제 그 푸미폰 국왕은 왕궁에 머무르기보다도 전국을 방문해서 국민과 소통했고, 특히 농촌과 산간 지역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 왕의 이 개발 계획 중에서 제일 먼저 크롱깐 루엉이라고 해서 왕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왕실 프로젝트는 사실 원래 태국 북부 산악지대에서 시작이 됐죠. 북부 산악지대는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화전 경작을 많이 했죠. 그렇게 되니까 산림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현금작물 같은 것을 심게 한다든지 이 북부의 산악지대의 이제 개발 계획, 그 당시에 이제 또 양귀비 같은 걸 많이 키웠거든요. 그 양귀비를 키우면은 그 토지 자체가 상하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거, 또 양귀비를 재배해서 또 여러 가지 각종 사회적인 문제도 있죠. 이제 이런 것을 농촌 개발 운동, 이쪽에 산악 개발 운동을 하면서 산악지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부의 왕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실 개발 사업으로 확대가 됐고 전체 프로젝트 수가 4,0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이 왕실 프로젝트는 이 크롱간 루엉은 여기 보시니까 아편 재배를 딸기, 커피, 채소 등으로 대체했고 또 태국의 북부인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의 북부 고산지대 중심으로 이런 왕실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실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크롱간 파트나 안느앙마짝 브라라차담리 왕의 발의에 따른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이 확대된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왕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댐 건설, 관계 시설, 토지 개량, 홍수 방지, 농촌 개발, 환경 보전, 직업 훈련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왕실 개발 사업으로 푸미퐁 국왕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이 이게 농촌 개발 사업인데 태국의 대다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농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태국은 농업 사회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런 그 사업들을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됨으로써 국민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소위 그 탐마라차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나온 그런 그 사진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 지도를 가지고 국왕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런 그 개발 사업을 지도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태국의 국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 사진으로서 또 그림으로서 그런 지도 그리고 이 카메라 이런 걸 목에 두르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푸미퐁 국왕을 나타내는 푸미퐁 국왕의 중요한 그 캐릭터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도 많이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푸미퐁 국왕과 관련돼서 국민에 대한 국리민복을 위한 푸미퐁 국왕의 이런 그 기여, 희생, 왕실 개발 계획 이후에 이제 그 세타킷 퍼피앙이라고 그래서 충분 경제 철학, sufficiency economy philosophy 또는 절제 경제 철학, 자족 경제 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푸미퐁 국왕의 경제 철학이 태국의 경제 사회에 또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이 푸미퐁 국왕이 제시한 이 발전 철학이다. 충분 경제 철학이 절제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의 물질적인 성장뿐 아니라 삶의 균형을 중요시했습니다. 핵심은 적정성, 지나치게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 합리성, 신중하게 판단한다. 돈 된다고 아무 일이나 투자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 정도가 되겠고요. 위험 대비, 앞으로 위기에 견딜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식과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덕성이라는 게 이 군나탐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국어로 탐, 탐마, 탐마라차 이런 것과도 연관을 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경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무조건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환경에 맞게 살아가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푸미퐁 국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하기로 하고 다음번에는 일상 속에 오늘날의 태국인들의 일상 속에 있는 왕실 문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왕실의 문화는 우리가 왕실 언어, 소위 라차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차삽. 왕실 언어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왕실 언어에 반대되는 말 우리가 평어라고 볼 수 있겠죠. 평어.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 태국 사람들은 이런 왕실 언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이게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런 걸 배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태국 말로 눈을 따라고 얘기를 하죠. 따. 태국어는 여러분들 소위 토날 랭귀지라고 그래서 이 성조어입니다. 성조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으로 발음이 나는데 따는 평성입니다. 따, 평성. 이것을 왕실 용어는 프라넷이라고 그런다. 프라넷.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밥을 수라라고 그런다. 이런 말을 우리도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라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그러나 태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또는 뭐라는 게 손인데 브라핫 그러면은 왕실 용어로 손이라는 말이죠. 왕실이 특별한 왕실을 위한 용어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왕실 생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색깔 문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의 TV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태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그랬을 때 보면 이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란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을 표현하면서 옐로우 셔츠라고 얘기를 했죠. 또 그 반대로서는 이제 그 레드, 빨간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그런 이제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레드 셔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옐로우 셔츠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로얄리스트다, 왕당파다. 그리고 레드 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반왕당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때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도 이 태국 사람들이 노란색 옷을 입기를 즐겨하고 태국 뉴스 이런 데를 보면은 태국의 지도자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대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 노란색 넥타이를 또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색깔 문화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태국 사람들은 그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색깔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 다른 색깔이 있죠. 그런데 월요일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이 푸미퐁 국왕이 월요일 날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노란색을 소위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왕당파의 색깔로 노란색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태국의 TV 이런 걸 보면은 노란색도 보이고 또
보라색도 좀 보입니다. 이것은 푸미퐁 국왕 선왕의 그런 이 색깔이기도 하지만 지금 푸미퐁 국왕의 아들인 라마 10세인 이 아들이 태어난 지금의 현재 왕이 태어난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왕도 월요일 날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문득문득 보이는 것은 그 라마 10세인 왕의 지금 현재 왕의 정실 부인의 태어난 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색깔 이것이 보라색입니다. 그런 그 색깔의 사회적인 의미를 우리가 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있어서 레드셔츠를 얘기할 때 이제 그 반왕당파고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실세라고 볼 수 있는 탁신 친나왓 편의 색깔이기 때문에 탁신 친나왓이 색깔이 레드라는 건 일요일의 색깔이거든요. 일요일이 아닌가, 일요일에 태어난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어떤 레드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혁명, 변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탁신은 일요일 날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아마 화요일 날 태어났을 겁니다. 태국에 보면은 이제 노란 색깔, 요즘에 와서 보라 색깔, 빨간 색깔도 보이지만 핑크 색깔이 또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요일의 색깔, 이것이 쭈라롱권 대왕이 태어났을 때 색깔이고 또 탁신이 아마 화요일 날 태어났을 겁니다. 탁신은 일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 태어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국왕 찬가입니다. 플랭 살라슨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왕 찬가는 태국의 애국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태국은 이제 애국가도 많이 흘러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학생들 등교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는 그 음악은 국가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서 영화 시작 전에 나오는 음악은 국왕 찬가입니다. 그러면은 관객들이 일어나서 모두 다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과거와는 달리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일어서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영화관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파티나 행사 같은 것이 끝나고 나서 또 국왕 찬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왕이나 왕실과 국민들과의 이런 친밀성 같은 걸 더 높이는 그런 사회적인 기제가 되기도 한다. 제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가 국왕 찬가를 여러분들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웅장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국왕 찬가입니다. 다음에 이제 왕실과 불교 행사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왕과 왕실과의 관계, 이 국왕의 개념의 형성 과정 탐마라차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 밀접한 관계 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익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태국에는 유난히 불교와 관련된 행사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이 국왕이나 왕실과 많이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태국 불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3대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완마카부차, 완위사카부차, 완아사나부차입니다. 완이라는 것은 태국말로 날을 얘기하죠. day, 날. 마카, 위사카, 아사나는 이제 달을 얘기합니다. 달, month. 부차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떠받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완마카부차라는 것은 태국식 음력 3월 보름. 이것은 중국식 음력과 달리 인도력을 따르죠. 태국은 태국식 음력 3월 보름. 그러니까 우리 음력하고는 조금 날짜 차이가 있는데 3월 보름에 부처님이 1250명의 제자에게 설법을 하고 나는 3개월 뒤에 입적하겠다라고 예언을 기념한 날이 완마카부차입니다. 이 완마카부차는 왕실이 참석하는 주요한 불교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완마카부차 뒤에 부처님이 그의 입적을 3개월 뒤에 입적을 한다라고 예언한 날이 완위사카부차입니다. 석가탄신일. 그러나 우리나라의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지만 태국은 부처님이 탄생한 날, 깨달음, 득도를 한 날, 열반, 돌아가신 날 3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 탄생하고 깨달음 얻고 열반을 얻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날 또 왕실이 주요 사찰에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런 것이 불교와 또는 승가와 승려와 국왕 간에 있어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물질적인 지지와 또 정치적인 도덕적인 정당성의 부여 기능, 이런 것에 과거에 그런 그 관습의 그런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관습의 일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대 불교 행사 중에 하나인 완아사나 부차가 있습니다. 이날은 태국식 음력 8월 보름입니다. 이때는 부처가 처음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가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부처의 법이 있었고 또 부처가 있었고 부처의 법이 있었고 설법의 대상인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중요한 이 삼보 3가지의 주요한 보물인 부처, 불법, 승려가 온건히 갖춰진 날이 음력 8월 보름입니다. 이때 왕실이 주요 사찰에서 공양과 또 예불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왕실과 불교가 깊이 얽혀 있는 그런 그 날이고 또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왕실 관련 공휴일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세보진 않아서 확실치는 좀 않지만 그렇지만 뭐 거의 확실한 태국은 이 공휴일이 꽤 되죠. 이것이 불교나 또 왕실 관련된 이런 공휴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까는 그 불교와 왕실 관련된 그런 그 공휴일 또는 중요한 날들, 행사일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 말고도 왕실 관련된 또 공휴일이 많이 있습니다. 4월 6일이 짝그리 지금의 현재 왕조인 라타나코신 왕조의 기념일이죠. 창건 기념일. 짝그리는 라타나코신 왕조를 설립한 왕이었습니다. 초대왕. 또 6월 3일이 왕비 생일날. 여기 나와 있는 건 모두 양력입니다. 왕비 탄신일, 지금의 현 왕비의 탄신일. 7월 28일이 지금 라마 10세인 국왕의 탄신일. 8월 12일은 지금은 돌아가셨죠.
선대왕인 푸미퐁 국왕의 부인이 되는 왕대비 탄신일, 그 다음에 10월 13일은 돌아가신 푸미퐁 국왕의 추모일, 10월 23일은 태국의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했던 라마 5세 쭈라롱권 대왕의 추모일, 12월 5일은 돌아가신 라마 9세 푸미퐁 국왕의 탄신일이면서 어버이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8월 12일은 푸미퐁 국왕의 부인인 스리낀 왕대비 돌아가셨죠. 이분의 생일이면서 탄신일이면서 동시에 태국의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그 행사가 지금도 다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 있어서 왕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은 그 앞에 말씀드린 불교 행사일 또 왕실의 행사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존재한다. 집회, 종이동이죠. 또는 동전, 이런 데에 왕의 얼굴이 있다. 또 학교, 관공서 같은 데에 왕의 사진이 걸려 있다. 또 아까 말한 공휴일이 있다.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왕실의 상징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태국 국민들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일상 속에서 왕실이 같이 하고 있다. 국왕이 같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걸개죠, 걸개. 걸개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돌아가신 승하신 우리 푸미퐁 국왕과 스리킷 왕비가 계신데, 이런 것이 이제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걸려 있고, 또 이런 대형 막 걸개 말고도 사진 속에 두 분의 모습이 있는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 이런 데 이제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분들, 이분들의 이런 그 사진뿐만 아니라 라마 10세 현재 국왕의 이런 그 모습도 물론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보면 이 라마 9세 푸미퐁 국왕도 계시지만 여기 지금의 이제 동전에 지금의 현재 국왕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구화폐의 경우도 지금도 이제 같이 쓰고 있죠. 그 신화폐는 물론 현재 국왕의 이런 얼굴들이 지폐에 새겨져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 매체 속에서 왕실과 일상적인 재현, 그것도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태국에서는 텔레비전 그 저녁 뉴스에 보면은 왕실 관련 소식이 정기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또 국가적 행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왕 찬가가 사용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미디어 노출과 실천이 왕실을 단순한 입헌군주라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왕실이 일상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하나를 강조하고 다시 지나가면, 태국의 입헌군주는 왜 다른 나라의 입헌군주와 달리 그렇게 강력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왕실은 국가 독립을 지켜낸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박해와 압력을 견뎌내고 성공적인 근대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역사에 독립을
유지했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 역사, 또 태국 국민들의 95%가 믿고 있는 불교의 수호자라는 그런 역할, 푸미폰 국왕을 통해서 나타낸 왕실 개발 계획이라는 강력한 사회 개발 활동,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이런 의미를 지닌다. 태국인의 왕실 존중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결과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입헌군주와는 좀 다를 수 있다. 왕실은 정치 제도가 아니라 상징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가치, 국가 정체성을 연결하는 문화적 장치이다. 그리고 국기, 드라이롱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국기에도 왕실이, 국왕이 가운데 청색으로서 보호되는 형태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왕실과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왕이 라마 10세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하 와치라롱건 국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동안 태국을 지배했던 라마 9세 푸미폰 아둔라야댓 국왕, 현대판 탐마라차인 탐마라차의 모델이었던 라마 9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2016년에 라마 10세가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태국 사회에도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전통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회도 일단은 변화하고 있다. 그러는 입헌군주제인 왕실에도 일정 정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왕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젊은 층들의 그런 요구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이 전통적인 국왕의 복장을 입었죠. 이것도 여러분 노란색이죠. 노란색. 지금 현재 국왕의 태어난 날도 월요일 옐로우 색깔의 그런 그 날에 라마 10세도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바이킹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라마 10세의 모습입니다. 변화하는, 말하자면 태국의 어떤 왕권의 변화, 시대에 따른 왕권, 그러한 그 상징적인 그림이요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이 PPT 자료에 담아 봤습니다. 이 라마 10세인 마하 와치라롱건 왕은 제10대 입헌군주로 즉위를 하고 나서 왕권 강화를 상당히 왕권 강화에 좀 주력을 하는 그런 현상이 객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보면 왕실 재산이 상당히 많죠. 그것이 지금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신문지상에 좀 신뢰성이 있는 신문지상에 나타난다로는 300억 내지는 700억 US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과거에서는 이것을 이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왕실 재산국에서 이 공적인 성격의 자산으로 운영이 됐는데 라마 10세 즉위 이후에 관리연법 개정을 통해서 국왕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왕권 강화에 여러 가지 그 왕권 강화를 한 그런 일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왕실은 방콕 핵심의 토지 또는 태국 상업은행인 사이암 커머셜 뱅크, 과거엔 태국을 우리가 사이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타일랜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사이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태국어 발음을 모르니까 시암 그래서 한자로 섬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섬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다 이 섬라국이라고 씁니다. 섬라국.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과거에 태국을 불렀던 그런 이름이죠. 그다음에 사이암 시멘트 그룹, 이런 것들이 다 왕실의 소유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라마 10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방콕에 있는 핵심 군부대 2개 연대가 국왕 직속으로 또 편입이 됐습니다. 또 왕실 안전사령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모든 이 경호라든지 또 근위부대를 통제한다든지 왕궁과 왕실 시설을 방어한다든지 하는 것이 왕실 안전사령부 내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그 권한이 확대가 또 됐습니다. 이것을 왕권 강화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헌법을 수정해서 왕권의 유연성을 확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왕이 해외에 체류 중이면 과거에는 섭정을 두도록 했는데 이런 것을 수정해서 국왕이 해외 체류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권한을 또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왕권 강화의 4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태국의 형법 112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실 모독죄다, 불경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 태국의 불경죄, 왕실 비판하는 하면 처벌하는 법은 2020년 민주화 시 이후에 학생 활동과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적용이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형법 112조라는 건 뭐냐? 국왕, 왕비, 왕위 계승자, 섭정을 모욕, 비방, 위협하면 처벌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량은 건당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왕실 보호를 위한 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언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압박하는데 쓰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2조를 개정을 하자. 다시 말하면 태국은 어떠한 좌파나 극단 세력도 태국 사회의 좌파나 극단 세력도 이 112조를 없애자, 국왕제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개정을 좀 해보자. 그러나 이 개정을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그 2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개정 찬성론자들은 이게 3년, 15년이 너무 무겁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 112조를 조금 개정하자. 형량을 완화하고 고발권을 제한하자. 다시 말하면 지금 누구나 다 내가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누가 얘기한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국왕을 왕실을 갖다가 폄하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하더라 하면은 고발할 수가 있죠. 누구나 다. 그러지 말고
고발권을 제한해서 왕실만 고발하도록 고발권을 좀 제한을 하자. 정치적인 악용만은 좀 방지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개정 반대 측 주장은 국왕은 태국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왕실 비판 허용은 군주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태국 헌정 질서의 핵심인 국왕을 원주로 하는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 절대 한자도 손 못 댄다. 이제 이런 또 측이 있습니다. 이 112조 개정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제 가끔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것이 2020년에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출연했습니다. 그 정당이 상당히 국민적인 지지,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요구가 등장을 했고 표현의 자유 논쟁이 불붙었고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이 충돌을 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태국 정치에 있어서의 핵심 갈등이 되고 있다. 지금은 좀 잠복되어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이런 그 갈등 요인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112조 개정과 관련해서 이거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카오클라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Move Forward Party, 우리 언론은 전진당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2023년에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이 되었고 지도부는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를 얘기하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영국의 정치학자인 던칸 맥하고가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은 태국의 정치 체제,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 관료, 사법부와가 연결이 된 그러한 그 정치 제도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권력은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어도 구체적으로 정권은 바뀌더라도 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권력, 이것이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왕제 네트워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말로는 암맛이라는 말을 합니다. 암맛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가신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신. 집에서 그 옛날에 이 왕족이라든지 또는 귀족의 집에 있었던 가신이라는 얘기를 우리도 듣죠. 이 가신 세력이 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던칸 맥하고가 얘기했던 군부 관료, 보수 엘리트 집단이 있다. 이 세력이 궁극적으로는 태국을 끌고 가고 있다. 2000년도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한참 동안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의 사회에서 태국의 정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탁신 친나와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훨씬 넘게 태국의 정국을 주물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탁신이 총리를 지낸 것이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중반까지였었는데 이때 그 갈등이 심했던 것이 지금의 왕실의 주요한 핵심 기구인 추미론이 있습니다. 거기 추미론의 의장이었던 프렘틴 술라노 이런 분이 있었죠. 이분도 유명한 정치가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탁신과 한창 갈등을 빚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군인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국왕은 태국에 있어서 국왕은 우리가 이제
말, 경마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마주이다, 마주, 말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제 총리나 이런 사람들, 정권을 바꿔서 가져갈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마주가 아니라 자키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말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주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래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마 세력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왕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 정치와 관련돼서 또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또 제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왕실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것은 왕실의 어떤 후계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왕위계승 제도는 1924년도에 제정된 그러니까 절대군주제 때이죠. 32년도에 입헌혁명이 있고 나서 입헌군주제로 넘어오니까 이때 제정된 왕위계승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단 왕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1974년도에 와가지고 헌법에서 이 왕위계승법에서는 장자 상속이면서 또 남자들만 왕이 될 수가 있었죠. 태국은 수코타이 이래에 지금까지도 여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4년도에 태국이 민주화가 되면서 특정 조건에서 여성도 계승이 가능하다라고 헌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24년도에 제정된 왕위 계승법이 모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현재 왕의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마 20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티팡건 라사미 촛이라는 왕이 계승 그 아들이 장자인 아들이 가장 유력한 계승 후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의 왕위 계승 1순위. 근데 이 여자가 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왕자보다 나이가 들었던 파차라키띠아파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젊은 나이인데 50도 안 된 나이인데 이분이 상당히 그 국민들로부터 그 존경도 받고 했던 그 여자 공주인데 이분도 이제 상당히 그 유력 후보로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아까 첫 번째 아들이 소위 그 팁방건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팁방건 라사미 촛이라는 왕자, 나이가 아직까지 성인의 그 나이가 차지 않은 그런 그 왕자도 있지만 또 한 명 주목받는 인물이 현재 그 왕이 과거에 이제 그 이분이 세 차례의 그 왕비를 가지셨죠. 그 두 번째 그 왕비로부터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지금은 평민이죠. 평민이고 어떤 왕실의 타이틀을 안 갖고 있는데 와차레슨 유아차라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그 나이가 거의 한 50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데 이분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 왕실의 타이틀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 이 어머니가 왕실에서 이 제외가 됐죠. 나중에. 그래서 이거 아들도 지금 왕실 타이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태국에 이제 가끔 들어오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계 문제와 관련한 뭐 추측도 불러일으켰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이 이 라마 10세 현재 왕이 공식적으로
왕세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왕세자 자리에는 공석이 돼 있고 지금 설왕설래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태국말로 쓰여져 있어서요.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은 이것만큼 정확한 그런 그림 사진을 제가 찾지 못해서 현재 왕실의 그 가계도를 담아놓은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면 태국 왕실은 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그리고 태국 왕실은 단순한 군주제가 아니라 역사, 종교, 국가, 정체성을 연결하는 문화적 제도다. 태국 왕실은 불교와 긴밀하게 결합하며 태국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해 왔다. 왕실은 국가 통합과 문화 전승의 상징으로서 현대 태국 사회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태국인들의 왕실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가치 속에서 형성됐다. 따라서 태국 왕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태국인의 정체성과 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태국의 왕실 국왕과 불교라는 두 가지의 가치는 지금까지 태국 사회를 지탱하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정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소위 형법 112조 개정 문제에 관련돼서 정치적인 현안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네요. 몇 개인지 쭉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1번 보여주십시오. 네. 젊은 세대들은 왕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현 세대에서도 국가에 대한 존경심이 지속되는지요. 아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 200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2020년대 이후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형법 112조에 대한 어떤 개정에 대한 요구 같은 것이 높아졌다. 또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정당도 물론 있죠. 지금 제1야당인 팍브라차촌당 피프스 파티, 우리 이제 뭐 국민당이라고 표현도 하고 합니다만 국내 신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태국은 아무리 좌파이더라도 왕실이 없어져야 된다. 입헌군주제 폐지하라. 막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2조에 대한 이 개정 문제가 이런 그 이슈로 대두가 되고 또 사라지고 하고 잠복도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실에 대한 존경, 왕실에 대해서 존경을 갖는 이유라는 건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근대화의 성공, 독립의 유지, 푸미퐁 국왕의 탐마라추의 자산 그런 게 있죠. 이런 것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또 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이다. 물론 태국에서도 비원화를 요구하는 그런 그 흐름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보수적이고 또 왕권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다. 또 우리 지금 그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왕실이 우리 사회생활 속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남 같지 않은 그런 그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하고 왕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혹시 갖는 소수의 그런 그 이 집단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젊은 세대도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 세대를 그 아무래도 많이 따르고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이 왕실에 대한 존경심, 막 이런 것이 적어도 국가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이 적어도 우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태국이 그런 것이 강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국의 낮은 경제 성장률과 심해지는 빈부격차가 현재 태국의 주요 산업이 왕족 소유인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그 왕실 재산이요, 확실치는 않지만 300억이라고 그랬죠. 300억 내지는 뭐 700억 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사이암 커머셜 뱅크나 또는 300억 내지 7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태국의 아주 유력한 사이암 커머셜 뱅크라든지 사이암 시멘트 그룹 같은 것이 이제 왕실 소유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뭐 낮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왕실 소유의 이런 그 재산과 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사이암 커머셜 뱅크라든지 또는 시멘트 그룹 같은 것은 그게 쭈라롱콘 왕 라마 5세 때 근대화하면서 그때부터 거의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 언저리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것이 그 뭐 경제 성장률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왕실에 하여튼 간에 뭐 재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태국 학교에서는 왕실에 대한 존경심과 관련한 교육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왕실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게 이 왕실의 국왕의 이제 사진이 예를 들어서 걸려져 있다, 또는 주요한 행사 같은데 왕실 찬가가 흘러나온다, 또 뉴스에 저녁 뉴스에 왕실 뉴스가 나온다 등등이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왕실에 대한 어떤 존경심에 대한 뭐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이 사회생활의 분위기 자체가 왕실을 존경하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목표로서 태국 왕실의 역사적인 형성, 불교와의 관계, 정치사회적 역할, 그래서 왕실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국의 정체성과 태국 사회를 이해한다 하는 강의 목표를 세워서, 이런 강의 목표를 세우고 제가 목차로서 왕실 문화의 역사적 형성, 푸미퐁 국왕과 현대의 왕실 문화, 왕실과 일상 속의 왕실 문화, 태국 왕실과 현대 정치, 왕실의 후계 구도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강의 목표에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런 그 강의 목표가
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태국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태국을 물어보더라도 두 가지는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국왕과 불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어떤 사회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떤 사회다. 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국왕과 불교다. 그것이 태국의 국기인 뜨라이롱에 나타나 있다. 국왕과 불교를 중시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태국이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의 모자라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